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아까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세상의 일에는 호불호에 따라서 크게 일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일이 많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야만 되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야 될 것이라면 여기서 보람과 뭔가를 찾아서 즐겁게 하고, 그리고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잡은 제목이 계명구도라는 겁니다. 자,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요 닭개자입니다. 닭개. 개자입니다. 계란할 때, 이 계란할 때 이 개자 쓰는 거예요. 명은 울명자입니다. 울명자. 닭 울음소리 그 말이에요. 이건 개구자고, 이거 도둑도자입니다. 도둑도자.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처럼 흉내를 잘라서 잘내서 좀도둑질을 잘하는 놈,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 요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점점 확실한 것이 없어져. 옛날 농경사회는 확실했어요. 농부로 태어나면 농부로 죽었고, 뭐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학교 대학 졸업하면 분명히 고관대작을 했고 분명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더군다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제품, 어떤 기업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기업이 어떻게 망할지를 몰라요. 내가 회사에서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승진을 할지 못할지, 언제 쫓겨날지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은 점점 높아지고, 종신고용은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종신고용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리고 우리였는데 끝났어요. 여기 지금 나이 50대 이상인 분들은 옛날 드라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년과장의 애환을 다룬 시트콤이 무지하게 있었어요. 자기 친구들은 다 이사가 되고 부장이 됐는데 혼자 과장이야. 혼자 과장이어도 안 쫓겨나. 옛날엔 안 쫓아냈어요. 끝까지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과장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승급한 부장이나 이사 대우를 해줬어요. 밑에 후배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종신고용도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잡, 쓰리잡. 옛날에는 직업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직업을 2개, 3개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가 바로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이 춘추전국시대는 그야말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오늘 내가 통일을 할지 안 그러면 죽을지, 그렇게 모르는, 그걸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즉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대였는데, 오히려 오늘날은 과거의 춘추전국시대보다 더 큰 불확실성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이제 장수시대가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 요 말은 잊지 마세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자기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늙는 것은 자기 죄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자기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뭐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부모가 가난하니까 가난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것은 네 죄다 그 말이에요. 요걸 보고 전에 제가 강의한 시간 낭비죄라 그러거든요. 남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 너는 뭐냐는 거야. 시간 낭비죄. 그래서 이제 장수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지금 TV에서 백세 상품, 백세 보험 상품이 이제 공공연하게 선전이 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선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생명과학이나 의료 기술 발전, 그 다음에 약의 개발, 이런 걸 보면은 머지않아서 백세가 보통인 시대가 올 것 같아. 이런 시대가 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노후에, 즉 정년퇴임 이후에 생활비 조달이 불가능하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뭐예요? 한국 노인소득 OECD 국가 중
꼴찌. 얼마나 꼴찌인가 봅시다. OECD 30개국이, 그러니까 이 통계는 무슨 통계냐 하면요, 60세 이후에 은퇴했을 때 은퇴 전하고 비교해서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소득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꼴찌에서 두 번째. 아일랜드는 왜 이렇게 정리하면은 저 IMF 걸려가지고 망했거든, 이 나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꼴찌가 이게. 이것도 평균이니까 그렇지. 은퇴하고 나니까 소득이 반으로 줄더라 그런 말이에요. 반으로 줄더라. OECD 평균이 82.4%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OECD 회원국의 남성들의 실제 은퇴 연령은 자기가 지금 가장 길게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임한 연령 말고 몇 세까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통계를 OECD에서 내놓은 겁니다. 몇 세까지예요? 70.3세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이런 나라들은 다 노후를 즐기는데. 자, 다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대선 때 계속 이 문제가 나왔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소득 빈곤율 OECD 평균 13.3%. 우리는 65세 노인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엊그제 또 얘기더라고. 이게 45.1%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65세 이상. 그런데 옛날 우리 속담에 빈곤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 양반들 지금 노후연금 받고 있죠. 기초생활 그거 받고 있죠. 그거 한 20만 원 받거든. 100% 올리면 40만 원. 그거 살 수 있겠어요? 근데 100%로 어떻게 올려요? 그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빈곤은 누가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구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65세 이상 일하는 나라 중에 최고 많은 나라가 한국. 아이슬란드는 요것도 IMF 때 망했거든요. 근데 아이슬란드는 국가는 인구가 전체 30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바다가 많기 때문에 고기만 잡아도 먹고 살아요. 고기만 잡아도 사실상 최고예요. 노인들이 일하는 비율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KDI에서 이번에 부총리 KDI 원장이 되시던데 KDI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넷 중에 쉬운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되겠는가 보세요. 되겠는가? 자, 평생 교육훈련제도 확립. 평생 교육훈련제도를 확립하려면 교육기관 다 만들어야 되고 교수 다 확보해야 되고 언제 합니까 이걸? 말은 좋죠. 일자리의 질을 고용한 고용의 증대. 이것만 되면야 오죽좋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빈곤층에 도움이 되는 조세와 공적 이점 및 공공서비스. 다시 말하면 복지 예산을 많이 넣어서 많이 주자. 그 말이거든. 그거 많이 줄 수 있어요? 주려면은 세금 더 가야 돼야 돼. 그렇죠? 세금 더 가야 돼야 돼. 그 다음에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리. 바로 이 로버트 라이스 이 양반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한국 이래가지고는 이 극복 못한다. 제일 중요한 게 요거다 그랬어요. 그의 공정거래.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하는 게 공정거래야. 그게 공정한 거란 말이야. 에? 저도 경제민주화 가지고 떠드는 사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공정거래예요. 공정한 게임이 되고 있느냐? 공정한 게임에서 졌다면은 그것은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불공정한 게임에 진다면은 그건 승복할 수가 없어요. 승복할 수가 없다고. 예를 들면 이마트에 빵집이 입점했는데 스스로 깎아주고 다 깎아준다. 그럼 다른 빵집하고 경쟁해서 그럼 근본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거예요. 그건 공정하지가 못해. 공정한 경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한국이 OECD 평균인데 정부가 공공지출, 자실 말하면 복지지출을 하해주는 비중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 OECD는 이거던데 우리는 이거 다 적어요. 이걸 그런데 늘릴 수 있어요? 한꺼번에 못 늘립니다. 우리 지금 재정이라는 게 키 큰 놈 작은 입을 덮고 자는 거와 똑같아서 발을 덮으면 모가지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배를 덮으면 발이 나오고 이런 판국이니까 어디선가 떼다가 어디로 허면 거기는 또 없어요. 그렇잖아요. 풍선 효과가 똑같아요. 여기 누르면 이쪽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제가 팍팍 성장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다시 말하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자본을 총동원해서 무리하지 않고, 즉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몇 퍼센트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점점 떨어지죠. 이게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 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아주 죽을 둥 살 둥 이래가지고 성장을 해도 3.4%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측하는 건 2.8%거든.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제대로 이용 못한다. 왜 그래요? 백수가 놀고 있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단에 가면 공장들이 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그대로 활용되지 못하니까 그게 100% 활용되면 3.4%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게 활용 못되고 유휴 자본과 노동력이 있으니까 2.8%밖에 성장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왜 막 10% 막 11% 성장했느냐? 그때는 우리가 캐치업 성장이었어요. 캐치업 성장이라는 게 앞서가는 선진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놈만 따라가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놈이 뭔가 만들면 완제품 갖다가 뜯어가지고 비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면 그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1등하는 제품이 많아. 삼성이 애플 거 뜯어다가 뭐 만들어서 팝니까? 새 기술을 개발해야 돼. 그 다음에 가전제품 세계 최고야. 그렇잖아요? 철강 세계 최고야. 자동차 벤츠에서 우리한테 기술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럼 새로 개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퍼스트 무버가 돼야 돼. 캐치업이 아니라 앞에 간 놈 추가라고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 가니까 뭔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렇게 막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날마다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성장률이 좀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퇴직한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려면 적어도 경제가 5% 또는 6%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난망하다 그런 말이에요. 난망하다. 현재는 난망하다. 그게 지금 신정부에서도 가장 큰 과제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가장 창피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보통 최고가 아니라 OECD 평균의 5배. 언제 죽냐 하면은 60대 이쪽 오기 시작하면요, 정년 퇴임하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자살하기 시작해. 자살은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건강 그렇게 돼 있어요. 건강. 근데 건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늙으면 몸이 아프게 돼 있고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자식에게 짐되기 싫으니 내가 스스로 가시자. 자, OECD 자료입니다. 각 나라가 자살을 얼마나 하는가를 이 그림표로 그려놨는데 이 빨간 것이 대한민국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 일제시대 고난 6.25 그 다 극복하고 농경시대 거쳐서 산업화 시대 일꾼들인데 늙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이건 뭐야? 이건 후세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양반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건설해 놨는데 이제 늙고 보니까 아무도 돌아본 놈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외국 OECD 영국이나 이거 자꾸 언급해요. 한국의 자살률을.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어제도 또 뉴스에 또 나와 이게. 영국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뉴스야. 왜냐하면 자살률이 이게 높아도 너무 높다. 근데 대부분 노인 자살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교적 원정주의적 가족 제도가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영국 신문이 또 보도를 하더라고. 60대부터 자살이 1995년에는 몇 명 안 됐는데 이렇게 늘어요. 이렇게. 이게 80이 되면 거의 다 돌아가신다 그 말이야. 혼자. 이렇게 돼버려 지금. 근데 여기 계신 분 혹시 내가 70만 되면 자살해야지. 뭐 그러시는 분 계세요? 그 자살하는 건 죄입니다. 그렇죠? 남의 목숨을 뺏는 것도 죄지만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뺏는 것도 이거 엄청난 죄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자살이 싫다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방법은 바로 애터미가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니까 가능합니다. 나 혼자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네트워크라는 게 휴먼 네트워크, 이게 인간 그물망인데 같이 하니까 가능해요. 특히 오로지 전 세계에서 애터미만 자신이 자신을 고용합니다. 진입과 퇴출의 자유가 있어요. 진입할 때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매월 얼마를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모든 게 자기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플로이어이면서 인플로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고용주이면서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투자한 것이 자기 소득으로 나온다. 그래서 빈곤의 강을 건너가는 다리이고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속이 가능하다. 어떤 것도 우리나라의 전문직도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의사면 내가 의사하기 싫으면 아들한테 야 네가 의사 좀 해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니까 야 우리 딸 아빠 이제 쉬려고 그러니까 네가 변호사 좀 해라. 이게 상속인데 상속이 안 돼요. 상속 안 됩니다. 그러나 애터미 코드는 상속이 됩니다. 지금 많이 상속했죠. 상속했어요. 이어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이순신 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 이런 다리가 돼줄 수 있다. 이게 빈곤의 강이 있는데 넘어가지를 못해. 다리가 돼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다리가 돼줄 수 있다. 지금 가장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코리안 드림이 없어졌다고들 합니다. 상향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계명 구도를 이해하시려면 춘추 전국시대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춘추 전국시대를 자꾸 얘기하냐면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이때 다 나왔어요. 제자 백가가 나온 게 이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가, 묵가, 도가, 그 다음에 음양가, 농가, 잡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이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 다 나왔던 시대예요. 그 사상이 왜 그때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춘추 전국 700년 동안에 매일 일어나면 싸우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고 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난국에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도가 사상도 이때 나온 거예요. 도가 사상,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능하면 도망가라 그 말이야. 가능하면 산에 가서 혼자 살아라. 그럼 안 죽는다. 중국에서 전란이 한번 일어나면요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죽으니까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가 이제 전설시대고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라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역사시대로 들어가는데 중국은 이때까지를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 무왕 강태공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낚시질은 양반. 이때 바로 주나라를 건국한 게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건국한 게 강태공입니다. 여상이라고 하는 건데 요 주나라 말기 500년간이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년간 매일 싸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때 제후들 그러니까 임금들이나 리더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지혜를 가진 놈은 다 모았어. 이게 지금 신분 따질 때가 아니야. 언제 내가 맞아 죽을지 나라가 망할지 죽을지 이게 패가망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00년 동안의 모든 지혜가 다 나옵니다. 이게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해서 진제국이 쓰고 항우와 유방이 쟁패를 하다가 유방이 이기고 항우가 져서 여기서 한나라가 생기고 한나라 말기에 조조, 유비, 손권이 서로 다툰 게 삼국시대, 우리가 소위 삼국지라고 하는 게 이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조가 승리를 해서 위나라를 세우는데 그 뒤에 자기 사마씨에게 나라를 뺏겨서 그게 진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여기서 이러고 여기서 수나라 문제, 양견이 다 통일해서 수나라가 생기는데 그 아들 수양제 때 망해버립니다. 고구려를 침공하다 망해버린 거예요. 고구려한테 붙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 당나라가 망하고 여기서 또 혼란이 시작됩니다. 5대 19국 시대. 그러다가 송나라가 나오고 원나라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 고려 때죠 이때가. 그리고 명나라, 후금, 청나라 그리고 현재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춘추 전국이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모든 지혜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천하가 어떻고 천자가 어떻고 그런데요. 나라가 이것밖에 안 됐어요. 지금 땅덩어리는 이거고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상나라도 이 정도고 주나라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때 사회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왕이 있고 왕에 직속되는 경대부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장관들이란 말이에요. 장관.
우리 같은 사대부들이 여기 있고 그 밑에 사가 있어요. 이게 사는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걸 선비다 그러는데 이건 선비가 아니에요. 사는 일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저걸? 좀 무사예요, 무사.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요, 우리 개념의 어떤 그 선비가 아니고 평소에는 행정을 보다가 전쟁이 나면 투구 쓰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교예요, 이게. 사가. 그러니까 이 사자 자체가 도끼 모양을 보고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끼잖아요. 이게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일반적으로 군사를 의미하지 학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자 붙어 있는 건 전부 군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가 이렇게 있다면, 근데 여기 밑에 제우, 요것은 이제 분봉한 제우들이 이렇게 제우 밑에 또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제 근본적인 봉건 제도입니다. 일본도 똑같이 이렇게 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먹어야 되는 정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중국도 이런 봉건 제도를 거쳤고 유럽도 이런 제도를 거쳤습니다. 일본도 전국시대를 거치면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조선만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봉건 제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가 덜 돼 있어서 진화가 더 된 사회를 잡아먹는 것은 그건 자연 법칙에 해당한다. 마치 그것은 정글에서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은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인간 사회도 진화가 더 된 사회가 진화가 덜 된 조선을 잡아먹는 것은 매우 자연적인 것이다. 어떻게 매우 자연적인 것 같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조선은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진화가 덜 됐다.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이상한 논리도 펴죠. 자, 이때 춘추시대 요 나라들입니다. 요 나라, 여기에 제나라가 있는데 요 제나라는 강태공이 세운 나라입니다. 무왕의 군사였던 공자가 났던 노나라, 여기 이 나라, 그 다음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여기 이쪽에 붙어 있어요. 야만족 취급을 당했죠. 여기 초나라가 있고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지금 요거 있습니다. 전국시대가 되면 다 망하고 이제 몇 개는 안 남아요. 서로 잡아먹어 버리니까 다 망하고 요 진나라가 쪼개져가지고 세 개로 쪼개집니다.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렇게 쪼개져 버리고. 자, 이때 얘기입니다. 다음 맹상군이라는 저 제나라의 유명한 재상이 있는데 이 맹상군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맹상군의 아버지가 전영이라는 제나라의 장수이고 재상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인데 요 전영의 아들이 40명이나 돼요. 왜냐하면 후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때는 이쁜 사람은 다 자기 후궁으로 제나라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영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전문이라는 사람인데 전문. 이 전문은 이 천민태생의 후궁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낳냐면 5월 5일 날 낳았어. 5월 5일 날 낳았는데 중국에는 5월 5자가 들어간 날에 5월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크면은 부모를 해친다는 속설이 있어요. 미신이 있어요. 그걸 믿고 5월 5일에 이 전문의 어머니가 천한 이 천민 이 후궁이 아이를 낳자 키우지 말고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래 키웠어. 몰래 키워가지고 얘가 장성하게 되니까 이 형제들이 40명이었습니다. 참 많이도 났죠. 40명인데 다른 형들이 아버지께 인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께 인사를 들어갑니다. 가는데 이놈이 키가 훌쩍 컸는데 키우지 말한 놈을 키웠어. 내가 죽이라고 했지 않냐 말이야. 이놈은 반드시 부모를 해친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키웠느냐. 이렇게 막 자기 어머니한테 화를 내니까 전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인간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명을 받습니까? 문으로부터 명을 받습니까? 그런데 나를 왜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5월 5일에 태어난 놈은 키가 문보다 커지면 아버지를 해친다고 돼 있다. 그래서 너를 죽이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이 물었어요. 아버님, 그러면 인간이 태어날 때 목숨을, 운명을 하늘로부터 받습니까? 문으로부터 받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하늘로부터 받는다면 걱정하실 일이 없고, 만일에 문으로부터 받는다면 문을 또 높이면 될 거 아닙니까? 문을 매우 높여놓으면 거기에 키 닿는 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겠고, 그렇잖아.
문으로부터 문을 높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어드바이서가 됩니다. 컨설턴트가 돼서 아버지에게 권합니다. 우리 재산은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밑에는 사람이 없다. 인재를 키워라. 재산 이거 아무 필요 없다. 전부 팔아서 인재를 키워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문이 자기 아버지의 후계자가 돼버립니다. 천한 노비의 태생인데 후계자가 돼가지고 많은 식객들, 사기열전에 보면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수천 명의 식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하여간 눈꽃만큼이라도 재주가 있든지 재주가 없든지 몽땅 식객으로 해서 동등하게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전문을 존경하죠. 이 전문이 바로 맹상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명성이 나니까, 인재가 많고 능력이 있다고 명성이 나니까 온갖 제후국에서 재상으로 삼으려고 초빙을 합니다. 근데 진나라 왕이 초빙을 했어요. 초빙이 갔어. 맹상군이 오자마자 진나라의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진나라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겠죠. 지자리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모함을 합니다. 전무는, 맹상군은 근본적으로 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놈은 제나라 편을 들 겁니다. 왕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요놈을 어떻게든 죽여버리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합니다. 저놈을 죽여버리라고.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큰일 난다고. 죽여버리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이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여기를 빠져나갈까 하다가 그때 누구를 꼬시면 되냐 하면은 왕이 총애하는 후궁을 꼬시면 돼요. 그래서 후궁한테 가서 맹상군을 어떻게 석방시켜줄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후궁이 호백구라는 뇌물을 달라 그래. 호백구라는 게 뭐냐면은 여우 겨드랑이 털 가죽으로 만든 옷, 지금 같으면 최고급 밍크를 달라고 그래. 근데 그 밍크를 한 벌 갖다가 이미 왕을 줘버렸어. 밍크가 없어. 그래서 수행한 수행원들, 고관 대작들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그 왕한테 줘버렸는데. 그랬더니 한 놈이 나타나서 내가 가져오겠다. 바로 개 흉내를 잘 내는 좀도둑 놈이, 그런 건 내가 아주 식은 죽 먹기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밤중에 왕의 처소에 들어가가지고 왕한테 준 밍크를 훔쳐와 버렸어. 그 놈을 갖다가 후궁한테 주니까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임금을 설득을 해가지고 맹상군을 밤에 풀어냈어. 그러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도망가야 되는데 관문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함곡관이라는 관문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야 갈 수가 있어.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신분증을 위조해야 돼. 그러니까 위조범이 필요해. 그렇죠? 위조범이. 그래서 급하게 신분증을 맹상군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곡관이라는 데 도착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 여기를 다 지키고 있잖아요. 이 함곡관은 언제 문을 열어주냐 하면은 닭이 울면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한테 어떻게 지나갔으면 좋겠냐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 글만 읽는 놈들은. 그러더니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닭 울음소리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놈이 닭 울음소리를 내니까 동네 닭이 다 울어. 옛날 어르신들 그거 봤죠? 닭 한 마리가 울면 다 울어 따라서 그냥. 그러니까 요 함곡관을 지키던 놈이 그 문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그 뒤로 제나라에 와서 바로 재상이 되고 제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맹상군이 살아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고관 대작입니까? 학자입니까? 좀도둑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개 흉내나는 좀도둑, 한 놈은 위조범, 또 한 놈은 닭울음 소리 내는 그런 그 성대모사 잘하는 놈. 이놈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나라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열전에 나오지를 못할 겁니다. 역사에서 이름이 없어졌을 거예요. 자, 이 함곡관을 보면은요, 요 영감이 누구냐면 노자입니다. 노자. 당나라 현종이 도가사상, 노자를 매우 존경해가지고 여기다가 도교의 발상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곡관에다가. 왜냐하면 노자가 여기를 소를 타고 가는데, 주나라가 망하니까 소 타고 지금 서쪽으로 가는데, 여기 윤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희가
여기서 관문직인데 보다가 노자 선생을 알아보고 선생님 책이나 한 권 써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휴가를 쓴 것이 도덕경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천자 도덕경이다. 그래서 여기가 도교의 발상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소 타고 가는 영감이 노자입니다. 노자.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특기, 모든 체주는 다 쓸모가 있다.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지. 개흉내 잘 내서 좀도둑질 잘하는 놈이나 증명서 위조하는 위조범이나 닭울음소리 즉 성대모사 잘하는 그놈도 천하의 현자를 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천하의 현자를 살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같이 모이면. 집단지성은 무슨 학자들만 모여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별의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까 코브라 효과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흰개미가 이런 것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계명구도라는 것은 조선 왕조, 조선조 전통사에서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말이야 사대부가 개소리 내가지고 닭소리 내가지고 사느냐. 그건 그때 시각이고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모든 스펙이나 모든 강점은 전부 가치가 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자, 요 양반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라고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미국의 대심리학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가지고 평생 연구하는 분이거든요. 이 양반이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적어도 5가지의 대표 강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모든 인간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뭐 요리를 잘한다든가 청소를 잘한다든가 개울음 소리를 잘 낸다든가 하여간 뭔가 유조를 잘한다든가 하여간에 5가지의 스펙을 가지고 있대요. 요걸 잘 개발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이 양반은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정신신경과에 가면 인지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양반이 개발한 거예요. 지금 심리학자니까. 이 양반은 무엇 때문에 이걸 긍정심리학을 하게 됐냐면 이 양반이 우울증 전문가입니다. 우울증을 30년간 연구해 보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뀌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험을 계속 해보니까. 자, 그래서 하찮은 강점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뭐 스펙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인간은 찾아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이상의 강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강점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폴 마이어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또 무언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그 결심을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느냐에 달려있다. 즉 몸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에디슨 이 양반은 전구를 9,999번 실험했다는데 또 어떤 전기책은 3,000번 했다고 나와 있고 어떤 책에는 2,000번 했다고 나와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야. 하여간 실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하면서 세워보고 실패를 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디슨이 자꾸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성공할 때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에디슨이 머리가 좋다는 기록은 한 줄도 없어요. 자기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나는 남이 하다가 버린 걸 가지고 성공한다 그렇게 했어요. 누군가가 연구를 하다가 안 된다고 버리면 그놈이 그만큼 연구해 놨으니까 그럼 갔다가 자기가 또 해. 될 때까지 해. 될 때까지. 에디슨의 특허 중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남이 하다가 내버린 것 같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 사업 성공을 위한 포2 사업 성공 비결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비결이에요. 저게 비결이야. 그런데 이게 비결로 받아들인 분은 비결이고 아닌 분은 아니고. 자, 보세요. Do now. 어떻게? 즉시 시작하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72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2대 1의 법칙인데 이것은 자기가 결심한 바를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 그 성공 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명한 기업가들도 보니까 결심해서 3일을 넘기기가 어렵더라. 3일 내에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 따라서 결심을 했으면 즉시 시작하라. Do now.
그 다음에 함께하라, do together.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커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가 없다. 아시죠? 숲을 이룰 수가 없다.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많은 나무가 모이면 숲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생명체가 삽니다. 그렇듯이 함께하라.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스폰서, 파트너, 형제라인 함께하라. 다음에 do ardently.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내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간절한 마음 나오죠. 나는 그래도 내 부모를 잘 봉양하겠다. 이것도 간절한 마음이 나올 수 있고, 나는 사회에 기여하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한번 해보겠다. 내 부인 평생 고생만 했는데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것에서 간절한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성공할 때까지 하라. 에디슨하고 똑같아요. 앞에 폴 마이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랬더니 실패한 사람의 90%는 실패한 게 아니라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에 지금 이 파나소닉 창업한 분이 그냥 봐놓는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한다. 중간에 그만두니까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인용하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매우 좋고 학력이 좋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쓰다 고노스케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고,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 다니다 바보를 하고 쫓겨났고, 그렇죠? 폴 마이어는 노숙자 생활하다가 지금 기업을 40개 건드린 세계 최고 기업가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양반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초두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터미 사업은 99.9%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그만두느냐 성공할 때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모티베이션을 받느냐, 간절한 마음을 어디서 받느냐, 거기에 딸려 있어요.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모티베이션을 받아도 3일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스폰서와 파트너와 만나고 센터에 출근하고 이런 미팅에 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라는 게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사람이 모이면 좋은 기를 받게 됩니다. 그럼 다시 모티베이션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약 3년간만 죽을 똥 살 똥 뛰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나로 발사 보셨죠? 그런데 이게 며칠을 지금 돌고 있잖아요. 여기서 발사해가지고 단 몇 초, 한 50초, 1분 이내에 에너지의 절반을 쓴답니다. 이게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에너지가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전심전력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맨날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지구가 중력으로 이놈 그냥 엉덩이를 잡고 잡아내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 성공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금년에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이 주역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성공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할 일보다 조금 소과계가 앞에 나와요. 뭔 말이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보다 조금 더 일하는 사람은 금년에 다 성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팽이는 성공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금년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